YTN 라디오 이동현 유승현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매주 화요일 박장대소하는 시간입니다. 박지윤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네. 지금 2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일단 끝이 났고 결과는 저녁에 나오죠? 네, 영장 실질심사 지금 마쳐졌고요. 아마 자정 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뭐 좀 실질 심사가 뭐 이재용 부회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오래 했던데. 네,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도 오래 했었고 이게 뭐 짧게 하고 길게 하고 따라서 결과 그런 건 아니죠. 혐의 사실을 좀 많이 다투었을 때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뭐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범죄 같아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죄고 판결문을 밖으로 내거나 뭐 비밀을 누설했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방해 행위죄 등이 이제 성립할 것 같은데 만약에 다툼이 없고 뭐 증거인멸 이런 것만 얘기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짧게 되는데요. 만약 다툼이 있다 예를 들어서 범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좀 있었던 걸로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일반적인 영장실질심사에 비해서는 좀 많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뭐 1시간 반 이렇게 걸리죠. 일반 사건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래요. 네. 예. 이제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뭐 현직 검사의 사전 구속영장 심사니까 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문제가 있다. 뭐 사상 초유의 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례적인 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는 아니고. 사상 초유인지는 제가 전례를 다 찾아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소송법상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이례적인 건 맞다. 왜냐하면 사실 손준성 검사를 소환을 22일 이게 금요일인데요.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초부터 계속 불렀는데 뭐 일정 조율을 한다, 변호인을 뭐 새로 선임할 거다, 기타 등등의 사정을 들면서 소환이 좀 사실상 불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청구를 하는데 그 내용은 22일 날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럼 법원은 사실 공수처 손을 들어주긴 좀 어렵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영장 자체를 기각을 했는데 공수처가 좀 강수를 놓습니다. 22일 실제로 금요일 날 출석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것 봐라. 이 사람 계속 소환에 아마 앞으로도 불응할 거다. 그냥 영장을 치겠다.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방침을 좀 바꾼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체포영장이 한번 기각됐기 때문에 한 차례 실제로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인신을 확보를 하게 되면 48시간밖에 붙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뭐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되는 건데 되게 좀 시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이게 이런 절차상의 어떤 이례적인 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공수처가 대단히 잘못 접근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손준성과 김웅과 조성훈으로 연결되는 이 고리는 비교적 탄탄하게 확보가 돼 있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그 PD수첩에서 녹취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저희가 작성해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고발장 작성의 주체, 검찰 이외의 다른 제3자를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가 혼자 했을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한 단계 더 경유한 윤석열 당시 총장과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을 걸로 수사기관으로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 연결고리인 손준성 검사가 나와버리질 않는다? 이건 사실 수사기관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해서 영장 청구 그 결과에 따라서 수사가 또 탄력을 받냐 안 받냐의 갈림길에 설 텐데 좀 발부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이라면 뭐 이렇게 불가능한 얘기죠. 계속해서 미룬다. 하루 한 번 미루는 것도 깜짝 놀랄 일이고요. 한 2번 정도 미루면 영장 떨어지는데 체포영장.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는 상황인데 검사다 보니까 뭐 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원칙대로라면 지금 장 변호사님 설명한 것처럼 체포영장의 재청구가 맞는데 구속영장으로 간 거는 괘씸한 부분도 작동했던 것 같아요. 또 시기적으로 11월 5일이라는
국민의힘 경선 또 주자 뽑는 날까지 좀 겹쳐져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공수처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고. 그 뭐 손수정 검사 입장으로는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최종 후보 되는 걸 바라겠죠.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자꾸 딜레이를 시켜서 본인이 11월 2일 혹은 4일에 출석하겠다. 그건 조사받는 거니까 네. 충분히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은 내가 구속 안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계산한 거 김웅 의원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뭐 국정감사 핑계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모든 증거는 제가 봐서는 다 끝났습니다. 물증 지금 장면 설명한 것처럼 물적 증거 다 있고요. 예. 또 나머지 사람들 조사 다 받았어요.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 그리고 검사 그 제3의 검사라는 검사 뭐 등등 다 받았기 때문에 둘이가 이제 받으면 돼. 둘이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예, 조금 빠른 방법 아니면 좀 강한 방법인 구속영장 청구로 좀 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손주성 검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네,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 경선 이거 대선 경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얘기를 했다라는데 자기가 지금 말한 것처럼 빨리 좀 가겠다. 또 이런 것 때문에 피해자의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곧 갈 건데 왜 이렇게 하느냐. 또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자 보내는 것들 공개했어요. 공수처의 검사가. 이거 사실은 겁박 문자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겁박 문자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박진 변호사 이야기처럼 김웅 의원도 네. 출석을 미루고 있다. 근데 그렇습니다.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손준성 검사도 공무원 신분이고 김웅 의원도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인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특히 김웅 의원은 이게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국민 앞에 좀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일관하다가 사실 그 녹취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 이게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조성은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나중에는 남부지검에 내겠다고 하거든요. 서울. 그럼 남부지검에 그 뭐 대변인을 나오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니까 아니 저희가 거기에 간부급을 나오도록 뭐 얘기를 해놓겠다, 세팅을 해놓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저희가 누구일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과의 뭔가 유착관계가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건 또 아니다. 저희가 검찰은 아니다라고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사실상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는 점을 인정을 했고 그렇다면 이 건과 관련해서 이 김웅, 손준성 이 두 사람은 사실 윤석열 전 총장으로 가기 위한 사실 디딤돌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디딤돌 역할을 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고발장을 손준성이 자체적으로 썼다?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권에 넘기는데 사실상 대검에서 직접적으로 총장을 보좌하는 직책에 있으면서 총장의 승인 없이 내보냈다? 만약에 고발장을 자가발전식으로 충성을 위해서 작성은 자체적으로 했더라도 이게 정치권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윤석열이라는 상수를 빼고는 사실 설명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출석하는 순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더 윗선으로 겨냥할 수밖에 없는 그 수순을 본인이 검찰이기 때문에 더 잘할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을 지연하는 전략으로 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에 처음에는 22일 금요일 날 출석하겠다고 한 이유가 미루다가 10월 말로까지 미룬 건데 19일 날 그 녹취가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전까지 어떤 수립했던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했을 겁니다. 부인과 모르쇠로 일관하기로 전략을 짰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 뭔가 굉장히 실체적인 녹취가 나오니까 더는 뭔가 시간을 버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것도 사실 제가 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공무원이고 검사입니다. 그것도 국회의원이고요. 그러면 뭐하러 일반인들을 갑니까? 안 갈래요 이제 저는 조사받으러. 불러도 안 갈랍니다. 영장 치십시오. 이게 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은 버리고 검사들 휴대폰 다 버리고요. 조사받으러 가면 안 가고요. 뭐 그럼 공수처가 뭐 어떻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같은 법조인이지만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답답했어요.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안 난다고 계속 했는데 녹취록을 들어보면 고발장 접수할 때 심재철 의원 같은 사람이 가면 좋다. 지팡이 짚고 가면.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를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선택적 기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일 테고.
그 지금 국정감사를 이유로 계속 나오지 않은데 그러면 공수처가 강제 수사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인데? 지금 말은 이제 뭐 특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뭐 체포영장 동의 뭐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구속영장도 그렇고 체포영장까지 하는 거는 조금 그 전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일단은 손준성 검사가 구속되냐 안 되냐가 가장 기로점 같습니다. 중대한 기로 같은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다. 받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손준성 검사가 많은 또 얘기를 할 가능성은 높고요. 김웅 의원은 필히 이제 참석을 해야 될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보이는데 또 기각의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구속 여부 한번 예상해 주시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진짜 좀 반반인데 약간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영장 발부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기우는 건 사실 한 번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본인이 밀었다고는 하지만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항변을 할 때는 무슨 소리냐. 내가 막 방어권을 위해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기타 등등의 사정으로 또 지금 지방에 있기도 하고 해서 뭐 어쩔 수 없이 미뤘던 건데 이걸 가지고 소환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바로 영장을 청구하냐라는 어떤 논리는 사실 재판부를 설득할 수도 있거든요.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는데 영장을 청구한 건 좀 이례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유로 영장이 기각될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고 이런 거는 영장 발부가 될 가능성이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상 뭐 원칙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체포영장으로 가는 게 맞는데 구속영장으로 갔던 게 어느 정도 좀 감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사실 범죄로만 따지보면 직권남용죄, 뭐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공직선거법 등등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 그러면 좀 발부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기운다. 그렇지만 만만치는 않다. 이게 무조건 발부된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영장이 들어가면 발부 확률이 높은데 무조건 발부된다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과는 뭐 오늘 저녁이나 밤늦게 나올 테니까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주말 내내 조사를 하기도 했고요. 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 오전에는 김만배, 오후에는 남욱 이렇게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또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민영 변호사,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투자팀장이었고 뭐 유동규의 별동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대장도 설계를 하는데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라고 지목되는 그 정 변호사도 함께 불러서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앞으로의 관건은 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재청구할 거냐 뭐 이 여부인데 일단 대장동 사건이 그 실체가 좀 잦아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드는 게 처음에는 이 설계 자체가 굉장히 배임이다. 어떻게 이렇게 민간으로 수천억 원대의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지 못했느냐. 이거 설계 자체를 성남시에 들어갈 이익을 아예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수사가 많이 쪼그라들었고 그러니까 나온 게 초과이익 환수를 안 했다. 초과이익 환수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라는 건 말 그대로 성남시가 그 당시에도 어떤 협약 과정 중에 최소한의 이익을 한 1,800억 이상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이득이 또 남으면 더 가져가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 협상의 상대방인 컨소시엄에서는 그럼 손해가 나면 이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고 네, 그게 협상이죠. 예, 그리고 초과이익을 가져오겠다고 하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는 자기들이 배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손해를 자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입증이 쉽지 않고 그러니까 뭐 다른 녹취록이 나와서 수사가 그냥 가지치기로만 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끝이 제대로 명쾌하게 마침표가 찍힐 수사인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이 시간에도 뭐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용도사유로 끝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네. 여러 차례. 지금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 한 번 청구했다 기각당했으니까. 네. 남욱 씨는 청구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러면 김만배, 남욱 두 사람 재청구와 청구 하겠죠? 한다면 지금하고 다른 혐의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봐요. 김만배 같은 경우는 이제껏 뭐 뇌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다가 지금 기각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거 말고 예컨대 뭐 박영수라든지 곽상도라든지 그 돈의 흐름 부분이죠. 횡령 부분. 횡령과 뇌물. 네, 그런 부분을 좀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남욱 같은 경우는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공소시효 지난 것들로만 시인을 해버렸어요.
남욱 같은 경우도 다른 범죄, 특히 정영학이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을 좀 뇌물 같은 범죄를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영장이 또 이게 이 발부가 될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만일 이번에도 기각당하면은 검찰은 완전한 망신일 텐데. 굉장히 체면을 구기는 거죠. 예. 그래서 특검 얘기가 좀 엉뚱하게 특검 얘기가 원래 이런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도 저도 수사가 좀 제대로 안 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다시 또 특검 얘기가 더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자,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 휴대폰에 대해서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는데 네.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냐? 뭐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뭐 이재명의 최측근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통화한 상대방 이 폰이 지금 2개가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검찰이 하나는 경찰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이 포렌식에 들어갔다는 건 최근까지 사용했던 폰. 그러니까 뭐 기자들의 취재 경쟁이 막 시작되고 이러니까 과거의 폰을 뭐 폐기하기도 했고 했는데 새로 개통했던 폰. 그러니까 대장동 설계 당시에 어떤 흔적들이 이 전화기에는 많이 남아있지는 않겠지만 다만 이렇게 영장이 집행되는 과정 중에 과연 누구랑 통화를 했겠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국감장에서 사실 이 체포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되게 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뭐 하려고 했던 상황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과 통화하는 걸 제보를 굉장히 실질적인 인물로부터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치적인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폰과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유동규 씨가 쥐고 있었던 이 핸드폰을 통해서 통화를 했던 그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진짜 존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는 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서른 의원도 경선 마지막에 내가 한 3명한테 결정적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 원희룡 의원도 제보 받았다는 건데 그 얘기하면 안 됩니까? 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방송에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확실치 않은 거죠. 확실하다면 얘기해도 되죠. 그러면은 뭐 서른 의원은 현직 의원이었으니까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해도 되고 되죠. 네, 면책특권 되니까요. 원희룡 후보는 그럼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한테 줘서 공격해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박수영 의원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라면 하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안 하고 제보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과연 책임 정치에 맞나 이런 생각 일단. 뭐 저희 법조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원희룡 후보도 법조인이니까요. 증거가 부족한 것 같아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걸 뺄 필요는 없거든요. 그 제보를 확인하지 못해서 김용판 의원 같이 그 이상한 장면이 또 연출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려했던 게 아닌가. 뭐 만일 김용판 의원처럼 그러면 또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완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유동규 씨 핸드폰 포렌식에 성공했다. 이거는 지금 유동규 씨가 그 핸드폰 비밀번호를 검찰 측에 제공을 했네요. 네, 했다라고 했으니까 하죠. 포렌식 가능한 겁니다. 최근 사건 중에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서 제출한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반인들은 검사들은 다 안 합니다. 일반인은 하네요. 그래도 뇌물 혐의가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몰라요. 저도 검사를 좀 했지만 휴대전화를 그렇게 뭐 해버리고 휴대전화 중요한 증거입니다. 예. 사실은 유동규 씨 모르겠습니까? 뭐 검사들은 다 휴대전화 버리거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이폰이거든요. 예. 아이폰은 그냥 비밀번호 안 알려주면 못 열어요. 예. 어지간하면 못 열거든요. 알려줘야 포렌식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이렇게 황무성 초대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녹취록 이야기가 언론에 하루 종일 나오고 있는데 녹취록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자, 일단 이게 이제 뭐 조선일보 등등에서 지금 계속 보도되는 것 같아요. 아마 수사 과정에서 일부 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황무성 씨가 이 성남 도시개발 사장이었는데 중간에 좀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한기라는 그 본부장하고 개발본부장인데 이 개발사업본부장과 좀 얘기했던 내용이 녹취록이 좀 담겼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너 사퇴해라. 사퇴하지 않으면 뭐 시장님의 명의다. 이런 녹취록을 하면서 배임죄라든지 이 사업 설계에 가장 기본적이고 몸통인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라는 어떤 논거가 되는 녹취록이다라고 보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는 내가 왜 그런 걸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녹취록에 대해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녹취록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건 사태를 굉장히 압박하는 건 맞습니다. 막 그러면서 여러 인물들을 사실상 지렛대로 삼는데 뭐 유동규 당시 본부장뿐만 아니라 이게 정 실장의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의중이 실린 게 맞냐라고 이 황문성 당시 사장이 되묻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빨리 오늘 사퇴를 하겠다는 그런 사직서를 쓰라라고 종용을 하고 이게 상당히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부하 직원이 상급자인 사장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건 이례적이고 그렇다면 그 뒷선이 누구일 것이냐와 관련해서 뭐 유동규 씨는 저는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거론되는 정진상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내 이름을 팔아먹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실제로 언급이 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악용해서 내 이름을 그냥 거론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 이게 이재명 지사를 사실 겨냥하려는 거죠. 이게 대장동 개발 사업의 아주 초창기고 본격화되기 전에 뭔가 유동규가 본인이 핸들링하기 위해서 권리자 거리는 그 윗선을 제거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이 의혹의 핵심인데 거기에 뒷배로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정말 어떤 입김을 행사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사실 녹취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에서도 왜 종용하는지 대장동의 관련성은 이 녹취의 내용으로는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다만 시기나 이런 정황을 봤을 때 대장동과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느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어서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정조준할 수 있다. 이건 유동규 씨가 시장 이름을 팔아서 호가호위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드러난 팩트로는 그게 맞는 사실관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녹취록에 관해서도 검찰이 조사를 한다는 거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보도가 되는 거 봤을 때는 진전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좀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 관련해가지고. 자, 박영수 딸을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했다. 그리고 곽상도 아들 50억 원은 추징 보전했다. 추징 보전의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50억 원을 못 찾아가게 묶어놨다라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를 득한 거죠. 검찰이 시청을 한 거고. 이 검찰은 아주 이 혐의점을 50억 원이라는 거를 단순히 산재 내지는 퇴직급여의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절대로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녹취에도 70억 클럽이다 해가지고 곽상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고 실제로 직접적으로 의원에게 주면 현직 신분이기 때문에 아들을 경유해서 줘야 된다라는 그런 녹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돈이 어떻게 순수하게 급여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이건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건 기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피의자 곽상도 신분인 건데 제3자 뇌물죄로 아들을 통해서 뇌물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돈을 나중에 범죄 수익으로 추징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 10개 계좌에 나눠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든 소비하려고 하겠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바로 동결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곽상도 의원은 뇌물죄로 아마 조사를 한다는 생각이 입건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수 딸이 받은 아파트도 그 뇌물이다 이렇게 판단할까요? 그렇죠.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박영수 변호사가 당시에 변호사였는데 뇌물 성립 요건이 됩니까? 그렇죠. 특검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검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립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요. 다른 어떤 배임 수재죄라든지 그런 것들은 하더라도 뇌물죄가 되긴 어렵죠. 공무원한테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럼 뇌물죄는 안 되고 다른 법리를 적용하겠다? 네, 그럴 가능성이 좀 그래서 지금 이제 방역특검 딸의 지금 딸 박모 씨죠. 참고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상해요. 젊은 사람한테 그렇게 분양을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의 성격 같은 것들을 좀 추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만일 딸이 이 돈의 성격을 잘 모른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일 거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 박영수 특검이 또 워낙 법을 잘 아는 사람이니까. 두 분 말씀처럼 뇌물죄는 안 되는 건 당연히 알 테고 다른 것도 글쎄요. 검찰이 이거를 과연 혐의로 어떤 증거를 갖고 와서 기소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아마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 이게 미분양이 그렇겠죠. 돼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금액을 치르고 정당하게 산 거다라고 하면 사실 면책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호가 그리고 시장에서 형성돼 있던 그 미분양됐던 아파트의 가격과 대비하면 사실 큰 차액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 딸이 치렀다는 돈과. 그렇다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거래이냐.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배임 수재로는 의율하려고는 검찰은 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세 사람이 추측인데 3인방이 네. 뇌물을 줘서 어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럼 유동규밖에 없고 네.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한테 뇌물을 많이 줘야 될 텐데 지금 검찰 이야기는 유동규한테 5억 뇌물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이 뭐 박영수라든가 곽상도라든가 50억 클럽 5명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7명 네. 얘기도 나오고 네. 왜 그 사람들한테는 50억씩 주고 뇌물 정말 줘야 할 사람은 5억밖에 안 주느냐. 처음부터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좀 이상하죠. 네. 그 이상하죠. 5억도 또 유동규 씨 영장 그 공소장에는 3억 5,200만 원으로 또 조금 쪼그라들었습니다. 예. 역시도. 줄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 대장동으로 돈을 이득이 많이 나니까 자기들 기득권 패밀리끼리 그냥 돈잔치한 거 아니냐. 세금을 털려고 그랬다는 전망도 좀 네. 있긴 합니다. 또 공짜로 주는 경우 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해도 아무런 혐의도 못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법원에서 다 기각되고 그런 이야기 나올 정도로 수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관련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도 사실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건 네. 다음 주에 하기로 합시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